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선생님입니다. 이번에도 조금 특별한 수업을 좀 할까 해요. 이번에 수업은 1학기 때 저희가 같이 했던 것처럼 거꾸로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번 수업의 주제는 여기 잘 살펴보면 나왔다시피 조선의 성립과 발전에서 첫 파트인 조선의 성립과 국가 기틀의 마련이 되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요. 학습 목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선의 건국을 주도한 세력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와 그다음에 조선의 전기 통치 체제가 확립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요 두 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요. 이 시대는 진짜 정말로 조선 시대 고려 말 그리고 조선 초기 시대는 지금 사극으로도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최근에는 육룡이 나르샤라든지 아니면 그전에는 뭐 정도준이라든지 각각의 여러 드라마 사극 드라마에 많이 등장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아주 스펙타클한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꽤나 재미가 만약 이쪽으로 관심이 많다면 꽤나 재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요.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할 건 수업은 두 가지 모형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거꾸로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수업을 진행한 다음에 전문적 학습도 같이 진행할 생각입니다. 일단 진행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거꾸로 수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저희 화면에 띄워놨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이 학습을 보면서 학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겠죠? 이 내용을 지금 프린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이 수업의 역사는 시간상으로 계속 이어지는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이성계 위화도 해군 이후에 고려의 권력을 장악한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들, 이 사이에 신진사대부들은 고려의 왕조의 앞날을 두고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급진파와 온건파로 나뉘어 갈등을 겪다가 결국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은 이성계에게 왕위를 내어주고 혹은 빼앗기고 고려는 475년이라는 긴 세월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의 첫 번째 왕인 태조 인성계는 물론이고 그의 두뇌 역할을 했던 정도전과 온건파의 거두인 정몽주를 제거했다고 알려진 이방원이 역사의 흐름에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역사라는 것은 여러 사건들의 연속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사건을 일으키는 것들은 모두 사람의 행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수업에 중심되는 인물은 3명으로 둘 수 있는데요. 태조 이성계와 그리고 정도전 그리고 이후에 왕이 되는 태종 이방원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문제가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려 말기에 등장한 신진 사대부들의 이상과 고려의 이상 현실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나라를 뒤엎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명분과 목적이 필요했을 텐데 이런 조선을 세우는 주도 세력들은 어떤 명분과 목적들을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요. 이 당시에 두각을 나타낸 두 사람, 특히 정도전과 이방원의 행적을 따라서 조선 초기를 탐구해보자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1번에서 3번을 탐구할 때 태조와 세종 사이에 있었던 조선의 기틀 세우기에 대해서 탐구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려도 475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을 가진 나라인데요. 조선은 그보다 더 긴 500년이 넘는 역사입니다. 이 500년을 지탱해왔던 이 역사의 흐름 속에 이 두 사람이 추구하고자 했던 목적과 이상들은 무엇이었는지 좁게 보면 이제 두 사람이고요. 넓게 설명하자면 신진 사대부들의 생각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이것이 정책으로 어떻게 이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네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선생님이 팁을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하고 있겠지만 세 번째, 거꾸로 수업, 즉 플립 러닝을 위한 수업 영상 클립을 학습해야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약속이에요, 진짜. 이 수업을 안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이 수업을 교실에서 들었을 때 이해가 정말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꼭 하시기를, 그리고 지금 영상을 재미없다고 끊지 마시고 끝까지 다 보시기를 선생님 권장을 드립니다. 꼭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시작하는 생각 해보기 타임입니다. 자, 여러분들 세종대왕 잘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에서 존경하는 인물 5손가락 안에 꼭 드는 인물입니다. 자, 세종대왕의 업적은 여러분들한테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될 정도입니다. 뭐 새롭게 세워진 조선은 세종대왕이 왕에 있을 시절에도 30년이 안 되었던 정말 아기 같은 신생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 세종대왕과 같은 이런 유명한 훌륭한 왕이 많은 업적들을 남기기 위해서는 안정된 국가에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여러 다른 일들과 다르게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기와 같은 30년이라고 하니까 뭐 거의 선생님 나이하고 비슷한데요. 어쨌든 나라로 따지면 30년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세종과 같은 임금이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뚝딱하고 세종대왕이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두뇌가 명석하고 뛰어나고 생각이 많은 왕이라도 외부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이런 업적들을 남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밑바탕이 세종이 왕위에 오르기 직전에 깔려 있었는지 한번 보는 게 탐구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수업은 거꾸로 수업, 즉 플립 러닝을 하는과 동시에 교실 현장에서는요 전문적 학습, 어려운 말로 영어로 얘기하면 직소 기법이라 하는데요. 이 직소 기법에 대해서 깊이 다시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도가 있어요. 1번부터 7번까지 선생님이 순서를 이렇게 딱딱 매겨놨는데 옆에 간략하게 도표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11명이잖아요. 자, 11명이기 때문에 3명에서 4명 사이로 4명, 4명, 3명 이런 식으로 세조를 구성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모둠을 구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성을 한 다음에 모둠별로 모둠장 및 주제별 담당 역할을 나눕니다. 이 주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주제별로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주제별로 담당 역할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같은 주제별로 전문조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둠별로 앉아 있다가 전문조로 활동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 전문조 같은 주제를 가진 팀원끼리 모여서 전문조를 구성합니다. 네 번째, 전문조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같은 주제를 받았기 때문에 같이 연구하고 탐구하고 학습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문조 활동을 마치면 다시 원래 모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 자기가 연구하고 학습하고 탐구했던 것들을 같은 모둠 친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둠별로 각각 담당한 주제를 모둠 내 다른 학생과 함께 학습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자기가 알아온 답을 그대로 읊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읽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이해한 만큼 왜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정책이 있다면 이 정책의 내용과 함께 이 정책이 있게 되었던 배경과 간략한 설명, 이후의 영향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스토리를 설명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게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나면, 모든 학습이 완료되면 수업에 대한 정리 및 모든 간의 퀴즈풀이를 합니다. 이게 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퀴즈풀이를 통해서 수업을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이제 수업을 간략하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아까 얘기했었고요. 영상은 따로 클립을 만들어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조선의 건국이 됐습니다. 자, 조선은 우선 정도전이라든지 우리가 얘기를 안 했던 조준등이라든지 이런 신진사대부와 이성계와 같은 신흥 무인 세력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위화도 해군 이후에, 자, 과정을 보겠습니다. 위화도 해군 이후에 이성계 일파들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실권을 장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과전법이라는 걸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 과전법이라는 것은 토지 제도입니다. 이 토지 제도는 뭐냐면요,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일단 목표가 신진 사대부들의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과전법이 실시되기 전까지는 고문세족들이 정치 권력과 그 다음에 경제권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대토지를 소유한, 즉 농장, 세금을 내지 않는 농장, 그리고 노비들이 여기서 일을 하게 하는 농장을 고문세족들이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과전법을 실시함을 통해서 이런 불법적으로 소유하게 된 토지들을 다 몰수하고 토지 대장을 불태우게 됩니다. 불태우고 과전법을 실시하는데, 이 과전법이라는 것은 땅을 양반들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신진사대부들한테 땅을 주는 게 아니고, 땅이 이제 농민들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 대한 세금을 국가에다 바칩니다. 이 국가에다가 자기 세금을 바치는데, 원래 국가에 대해서 세금을 바칠 것을 양반들에게 주는 권리를 가전법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이 권리를 수조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수조권이라고 부르는데, 이 수조권은 156페이지에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수조권이란 것은, 수는 거둬들일 수, 조는 세금 조자라고 그래서, 권은 권리권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세금을 받는 권리를 가지는 겁니다. 즉, 만약에 어떤 A라는 토지를 B라는 대감이 가지게 되면, 수조권을 받게 되면, 이 A라는 토지에서 경작하는 농민이 세금을 국가에다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세금을 그냥 그 수조권이 수여된 B라는 대감한테 세금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신진사대부들이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권도 이제 신진사대부들 중에서 특히 이성계와 손을 잡았던 급진파 사대부들이 경제권을 마련하게 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극적인 사건이 있었죠. 우리 자, 영상도 봤었는데요. 그 전에 나중에 태종이 되는 이방원이 선주교에서 온건파 사대부들의 거두였다고, 대표이라고 알려진 정몽주 대감을 철퇴로 내려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인 공양왕이 즉 태조 이성계에게 왕위를 바치게 되는 조선 건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온건파 사대부와 급진파 사대부들의 사이에 갈등과 여러 암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조선 건국 자체가 위화도 해군도 따지면은 군사적인 반란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평가가 나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건국이 좋았느냐 나빴느냐는 이제 토론의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저희가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밝혀드립니다. 자, 관련된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 사진, 나이가 좀 들었을 때 사진이 아니고 그림이죠. 자, 그림입니다. 자, 이 사람은 상사화인데 이성계의 두뇌 역할을 했었던, 그리고 조선의 건국에 대해서 큰 그림, 밑그림을 그렸던 설계자 역할을 했었던 삼봉 정도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이제 기틀을 마련해 갔는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태조 이성계 때입니다. 이제 왕이 올랐어요. 자,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바꿉니다. 자, 조선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원래 수도가 개성이었는데, 지금의 개성, 당시 이름은 개경이었죠. 이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자, 한양으로 천도하게 되고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바꾸는 건데, 자, 조선이라고 이름이 바뀌는 것도 극적인 뭔가 스토리가 있어요. 조선을 만든 태조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들은 그전과 달리 명나라에 대해서 4대 정책을 펼쳤던 나라거든요. 그래서 나라 이름을 바꿀 때도 명나라 황제한테 허락을 받았어야 됐어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탐구하는 전문조 활동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교과서와 태블릿 PC 인터넷 검색 찬스를 통해서 아마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한양으로 천도를 했는데요. 원래 개경에 곡물도 있고 많은 대감들이 살 수 있는 집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양을 천도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첫 번째로는 우선 개경에 계속 수도를 했을 경우에는
조선은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는데 옛날 사람들이 옛날 세력들이 있었던 곳에서 계속 수도를 하게 되면 옛날 이 지역에서 권력을 유지했던 사람들하고 계속 갈등을 겪을 수도 있고 왕권을 강할 수 있는데 많은 방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태조 이성계 입장에서. 그리고 굳이 한양이 선전됐었던 이유도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일단 한양은 옛날에 통일신라 때 경주가 아주 구석탱이에 있었던 것처럼 구석탱이에 있었던 것과 달리 한반도 정중앙에 위치해 그 정중앙이라고 하면 좀 중앙부에 위치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한양이라는 지역은 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이 한강이 흐르고 있죠. 이 한강을 흐르고 있어서 육로와 수로 교통이 아주 편리했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북한산이라든지 남쪽에는 관악산이라든지 중간에는 남산이라든지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외적을 막기에도 대단히 유리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교통이 편리하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오다 그다음에 교통이 편리하다는 것은 다시 이제 보충 설명을 하자면요. 사람이 오다니는 것 자체가 편한 것도 있지만 교통이 편리하다는 말은 세금을 운송하는데 편리하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리고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빨리 알 수 있는 교통의 요지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양으로 천도했었고요. 한양에 천도한 다음에 경복궁을 만드는데 경복궁을 설립하는데 경복궁을 만들고 이 정각들 이름과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대문과 동대문 자체가 나쁜 이름은 아니에요. 숭례문이라는 이름이 있고 흥인지문이라는 정식 명칭이 있는데 이거는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불렸습니다. 남대문과 동대문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침략했을 때 남대문이라고만 불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남대문의 숭례문, 동대문의 흥인지문 등과 같은 이 문에 대해서도 이름을 정도전이 짓게 됩니다. 경복궁도 복이 항상 넘치는 궁궐. 그 다음에 경복궁의 중앙에 있는 근정전도 부지런히 정치를 돌봐라는 그런 의미. 그리고 왕이 기거하는 사정전은 업무를 보는 것이죠. 사정전은 생각해서 정치를 펼치라는 이런 의미가 있고, 왕이 기거했던 강령전도 왕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름을 편안하게 오래오래 잘 살아라는 강령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요. 태조 이성계의 파트너라고 알 수 있는 우리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은 신진 사대부들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특히 급진파 사대부들 중에서도요. 자, 이 사람들은 고려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왕은 핏줄로 인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지만 핏줄로 이어지다 보니까 똑똑하지 않은 왕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도전 입장에서는 뭐 신진 사대부들이 비슷하게 다 생각했을 거예요. 어차피 왕은 핏줄로 이어지지만 이제 태조 이성계가 능력이 있는 왕이에요. 장군이기도 하고. 근데 태조 이성계 뒤를 잇는 왕이 무조건 똑똑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왕이 잘할 수 있는 거는 하나만 잘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재상을 똑똑하고 현명하고 정치를 잘하는 재상을 선택하는 것만 왕이 잘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정치는 모두 재상이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도전이 이런 주장을 했을 때 반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특히 태조 이성계는 정도전에 대한 신임이 아주 각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 않고 많이 업무를 맡겼는데요. 일부 왕족들이나 그리고 이런 권력 다툼에 있어서 그 전에 정몽주를 죽이고 자기 아버지를 왕위에 오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왕자들이 좀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족들이나 왕자들은 재상들이 막 마음대로 정치를 하다 보면 국왕이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념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이방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방원은 나중에 태종 이방원이죠. 그죠? 자, 이 태종 이방원이 주장했던 거는 나라는 왕이 주인인데 국왕이 중심이 돼서 정치가 흘러가야지, 어떤 특정 신하들이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 따지면 나라가 제대로 흘러갈 수 없다라고 본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정도전과 이방원은 재상 정치라는 주장과 국왕 중심 정치라는 주장이 충돌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또 뭐가 붙었냐면 첫째가 왕이 되거나 당시 유교 사회에서는 첫째가 왕이 되거나 아니면 아주 공헌도가 높은 공을 많이 세우고 능력이 많은 왕자가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회입니다. 그런데 정도전과 태조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막내 아들을 왕위에 세우기 위해서 세자로 삼습니다. 여기에서 이방원은 이제 자기가 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일을 겪었죠. 명문상 자기 이방원은 5번째 왕자였기 때문에 그 위에 형들이 많았었어요. 형들이 왕이 되지 못한 것도 불만이었던 거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왕자들이 난을 일으킨 왕자의 난에 의해서 첫 번째 1차 왕자의 난에 의해서 정도전이 죽임을 당하고 이방원이 이후에 바로 왕이 되지 못하고요. 첫 번째는 둘째 형이었던 첫 번째 형은 이제 세상을 떠났고요. 둘째 형이었던 이 방과에게 왕위를 양보합니다. 그 왕이 정종이라는 왕입니다. 그 이후에 세자가 되고 2차 왕자의 난을 겪고 난 다음에 태종이 되는 겁니다. 자, 이방원은 이제 왕이 됐어요. 이제 이방원이 왕이 됐어요. 이 왕이 된 이방원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재상 정치를 주장했던 정도전에 반대해서 궁왕 중심 정치를 주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궁왕 중심의 통치 체제를 확립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수행했는데요. 호패법이라는 정책과 자 어디 갔나요? 커서 호패법이라는 정책과 사병을 폐지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호패법은 요즘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당시로는 사람에게 얻는 세금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군대도 가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는데 인구를 조사해서 세금과 군역의 대상을 파악하는 건데 이게 왜 왕권과 관련이 있냐면 왕이 나라의 중심이잖아요. 나라의 국가 재정이 국가 경제가 확보가 돼야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왕의 권력도 강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호패법을 실시했다고 할 수 있고요. 호패법도 되게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사람을 강제해서 신분별로 색깔도 다르게 하고 그다음에 안 하려는 사람들은 벌금도 매기고 매도 때리고 징역도 보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호패법이 그렇게 아주 호평을 받지 못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빨간색이 사병 폐지가 있죠. 자, 이 사병 폐지는 뭐냐면 사병이라는 것은 사사로운 병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그전에는 국가의 병사 공병이라 그러죠. 우리나라가 지금 다 공병제입니다. 국가에 국민들의 세금을 내서 이제 꾸려지는 국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병은 이 고려말 조선초를 지나면서 권력 싸움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장군들이나 공신들이나 왕자들이 사사롭게 사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도전도 살았을 때 자기가 권력을 갖고 있을 때 태종 이황원이라든지 여러 왕자들의 사병을 혁파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었어요. 그걸 이방원이 막았고요. 자, 근데 자기가 왕이 되니까 공신들하고 자기를 또 도운 사람들도 있죠. 자기 아버지를 도와서 나라를 세운 사람도 있지만 자기를 도와서 공을 세웠던 사람들과 왕자들이 소유한 사병들을 모두 폐지해버린 겁니다. 화장실을 들어갈 때랑 나갈 때랑 다르죠. 그죠? 그래서 자기들한테 몽둥이를 들고 있는 사람들을 없앰으로 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그림이 당시에 정도전이 만들고자 했던 한양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됐어요. 경복궁, 그다음에 여기 보면 사직과 종묘가 사직 보면 전하 사직 종묘 사직을 보존하셔야 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종묘는 뭐냐면 여러 왕들의 무덤이 아니고 위패를 모신 곳입니다. 그래서 왕들의 정통성을 따지는 곳이고요. 사직이란 것은 토지신을 모시는 겁니다. 농업사회에서 토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농사가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사직을 세웁니다. 종묘 사직이 여기 있는 거예요. 동쪽에 종묘, 서쪽에 사직. 그 다음에 육조거리를 여기 만들어서 의정부와 육조거리를 만들어서 각각 관청기관을 여기다 설치합니다. 시전도 설치합니다. 시전. 자, 시전은 정도전 때 바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도 있지만 태종 때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남대문, 숭례문, 홍인지문, 숙정문, 그다음에 돈이문 이렇게 예, 인, 정, 의 그다음에 중앙에 뭐가 있냐면요. 여기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
보신각이 있습니다. 보신각. 신자. 인의 예지 신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아, 여기 숙정문이 잘못됐습니다. 창의문이에요. 창의문. 자, 예. 아, 아니다. 인이 여기 있죠. 인의 예 지는 어디 있을까요? 지. 자, 지도 있죠. 신. 자, 보신각 할 때 여기 보신각 총 맨날 세일 때마다 치죠. 보신각.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나가서요. 여기는 경복궁이죠. 경복궁 안에 있었던 경복궁의 중앙인 근정전입니다. 여기 잘생긴 사람이 한 명 보이죠? 여기는 경회로라는 곳입니다. 경회로도 정도전이 이름을 지었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숭례문입니다. 이제 복원돼서 나중에 예전에 불타서 좀 마음이 꽤나 아팠는데 숭례문입니다. 여기 숭례문 간판이고, 숭례문 간판이 이렇게 세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세모의 이유를, 세모가 아니고 말을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숭례문의 간판이 다른 간판과 달리 다른 간판이 다 가로로 돼 있는데 숭례문 간판이 세로로 돼 있는 이유를 찾아오는 친구들에게는 선생님이 상품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입니다. 상품이 걸린 퀴즈입니다. 숭례문의 간판이 왜 세모일까요? 당시에 왜 세로로 간판을 만들었을까요? 라는 것을 선착순 5명에게 문자든 카톡이든 5명에게 구두로 저한테 직접 말하든 5명에게 쪽지로 써서 주세요. 대신에 말로 좀 하지 말고 증거가 남아야 되니까 5명에게 선생님이 소정의 간식과 상품을 나눠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종묘고요. 이거는 호패입니다. 호패. 자, 호패고요. 여기에 이름이 적혀 있고요. 여기 언제 태어났는지, 그 다음에 과거는 어떤 과거를 통과했고 언제 통과했는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자, 넘어가서요. 그 다음에 세종입니다. 세종은 이제 세종이 우리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세종은 유교적인 이상 정치를 실현하게 됐는데, 자, 세종이 이렇게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 나라가 기틀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성리학의 이념에 기초해서 나라가 건설되었다는 것. 성리학이 다른 아님 여기 유교 정치 이상 정치를 말하는 거예요. 신진사대부 정도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기틀이 세워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미 뭐 한성도 이렇게 세워졌고 나라 기틀이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세종이 왕이 오른 지 얼마 안 돼서 크나큰 아픔을 겪습니다. 장인어른이 사형을 당하는 일을 겪어요. 왕의 장인이 사형을 당한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 왕의 장인이란 말은 왕비가 있죠. 그죠? 왕비 아버지란 얘기거든요. 이 사람들을 함부로 처벌하거나 죽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태종이 살아있을 때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태종이 왕이 초반에 젊을 때는 태종이 살아있었어요. 태종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상왕이 되고, 물론 상왕이 되고 세종이 왕이 된 다음에 세종의 정치의 권력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처단하는 것이 자기 임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옛날에 이자겸의 난에서 봤던 것처럼 고려시대 때 이자겸의 난 때 왜 권력을 획득할 수 있었나요? 자, 왕의 장인이자 외할아버지였기 때문이었어요. 이걸 외척이라고 그러거든요. 외척? 자, 외척이라는 건 외는 외갓집 할 때 외. 척이라는 것은 척신이라고 해요. 척신은 뭐냐면 보통 사돈댁입니다. 장인어른이나 아니면 사돈 이런 사람들 얘기합니다. 태종이 그걸 정말 방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시몬이라는 소헌 왕후 심씨라고 불리는데 심씨였기 때문에 이 장인어른 이름이 심온이었던 사람입니다. 영의정까지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명나라에 보고하러 갔다가 돌아오면서 체포돼요. 누명을 씌워서. 그래서 나중에 세종이 힘이 없을 때, 왕이 좀 힘이 없을 때 태종의 주도하에 처단을 당합니다. 억울하게, 뭐 이 사람 입장에서 정말 억울하게. 소원왕후 심씨는 왕비는 소리도 낼 수 없이 계속 흐느꼈다 그래요. 네. 하지만 그 전에 태종은 자기 왕비의 동생들이었던 자기 왕비 이제 명칭이 원경하고 민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민씨 세력들을 다 처단하기도 합니다. 남동생들이 4명 있었는데 다 죽였어요. 왜냐? 자기 세자가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외삼촌들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미리 처단한 거죠.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픈 일이고 나쁜 일이에요. 근데 태종은 그런 일을 자기가 감당하고 그 뒤에 세종이나 후대 왕이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잔인한 일이긴 하죠. 아주 슬픈 일이고 아픈 일입니다. 자, 그래서 세종은 집현전을 설치하거나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토지제도나 조세제도를 정비하는데 많은 노력을 정치적인 혼란 없이 아주 순탄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태종과 그 전에 성리학적 이념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뭐 뒤에 더 있는지.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대표적인 여러 사극들이 있는데 대왕세종이라고 하는 사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송중기가 여기 젊은 세종으로 나와요. 나이가 든 세종은 이제 한석규라는 배우가 이렇게 했는데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입니다. 여기는 집현전 옛날 자리에 있었던 지금 새로 지은 자선당이라는 공간입니다. 이게 뭐죠? 한글, 그러니까 훈민정음이죠. 이 훈민정음과 이때 업적에 대해서는 다음에 차후에 다시 진도를 나갈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거꾸로 수업을 모두 마치고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실제 수업에서 만나요.